여러분, 절대 자기 전에 이것 하지 마세요. 밤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러분의 심장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가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의 심장병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 무려 7명이 겪고 있는 이 증상을 여러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충격적인 진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들기 전 무심코 하시는 한 가지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학 박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여러분께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침대 위입니까? 아니면 거실 소파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은 몇 시입니까?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을 저는 단순한 구독자가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처럼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밤잠이 얕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60 넘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살아요. 하지만 제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밤중 소변, 즉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하수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와 심장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강력한 적색 경보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치매와 골절까지 이 모든 치명적인 질환의 시작점이 바로 그 깨어난 밤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부엌에 있는 딱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잃어버린 밤을 되찾으셨던 그 기적 같은 임상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60이 넘으면 왜 밤에 자꾸 깨게 되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의학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방광이 늙어서 오줌을 못 참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방광이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바로 항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정수 공장인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주인님이 주무실 시간이니 소변 만드는 일을 멈추고 공장도 쉬어라. 그래서 젊을 때는 밤새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농축된 상태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뇌하수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공장장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야간에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에 대해 신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부터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30대의 야간 호르몬 분비량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60대는 약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40%나 공장 가동 중단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셈입니다. 70대가 되면 수치는 45 이하로 더 곤두박질칩니다. 즉, 낮과 밤의 호르몬 차이가 거의 사라지는 야간 단뇨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내 몸이 밤을 낮으로 착각하고 소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분비계의 오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 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던 분인데 전립선 비대증 약만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는 나이에 비해 지극히 정상이었고 문제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생체 리듬 소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렸을 때 환자분이 무릎을 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방광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내 몸의 시계가 고장난 거였군요.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하루에 5분씩, 10분씩 오차가 생기듯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세월이 흐르며 밤낮을 혼동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 변화에 더해 두 번째로 겹치는 문제가 바로 방광의 과민성 변화입니다. 화장실에 막상 갔는데 소변량은 얼마 되지 않아 허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센서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방광은 약 300ml, 즉 종이컵 2컵 정도가 차야 뇌에 비워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방광은 점막이 얇아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120에서 150ml만 차도 뇌에 긴급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토스트기 연기만 보고 스프링클러를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변뇨장애요실금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이러한 방광 과민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10명 중 7명이 겪는 이 현상은 수면의 질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렵지도 않은데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방광을 더욱 예민하게 훈련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방광은 학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 차도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면 방광은 그 적은 용량을 자신의 최대치로 인식해버립니다. 기능적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손주를 키울 때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방광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호르몬의 감소와 방광 센서의 오작동이 겹치면서 우리는 밤마다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로 끝난다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에 깨는 행위는 우리 몸의 심혈관계와 뇌신경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는 동안 심장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낮 동안 혹사당한 혈관을 복구하고 심장 근육을 쉬게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야간 혈압 하강, 즉 디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밤에 2번 이상 잠에서 깨면 이 소중한 휴식 과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야간 빈뇨가 있는 환자의 58%가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논디퍼 현상을 보였습니다. 트럭이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엔진을 끄지 않고 밤새도록 공회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 센터 연구팀이 밝혀낸 심근경색 위험 1점, 8배 뇌졸중 위험 2.1배라는 공포스러운 수치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우리 몸이 기상을 준비하며 혈압을 서서히 올리는 마의 시간대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찬 공기를 맞으며 화장실로 이동하면 혈관이 수축하며 사고가 터집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심장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뇌가 샤워를 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뇌세포가 활동하며 만들어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척수액을 타고 씻겨 내려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소 작업은 오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기가 막 돌아가려는데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꼴이 됩니다. 뇌 속에 쌓인 쓰레기가 치매의 씨앗이 되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실제로 국내 신경과학회 연구 결과 야간 수면이 자주 중단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5년 후 치매 발생률이 1.7배나 높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깜빡하신다면,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에 의한 건망증이 아니라 잠 못 든 뇌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낙상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중 약 45%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잠결의 몽롱한 정신, 그리고 노화로 인해 약해진 하체 근력이 맞물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수술과 긴 재활 기간 동안 누워만 계시다 보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오고 결국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하는 암보다 무서운 병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도 평소에는 공원 산책도 잘 다니시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후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했고 환자분은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우울증까지 앓으셨습니다. 밤중 소변은 한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더 망치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첫째,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분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면 소변의 양은 줄어들지 몰라도 소변이 농축되어 매우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 점막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여 요일을 느끼게 만듭니다. 대한변뇨학회의 연구에서도 저녁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인 그룹이 오히려 야간 빈뇨 빈도가 높았습니다. 답은 적당함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은 오히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입만 축이는 정도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둘째, 카페인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커피는 안 드시면서 저녁 반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알코올은 앞서 말씀드린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소변량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조각조각 냅니다.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60 넘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사실이지만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야간뇨 빈도를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같은 70세라도 관리에 따라 밤의 깊이가 다릅니다. 넷째, 무조건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소변을 참을수록 방광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억지로 참는 것은 방광 근육을 손상시키고 요로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얇아진 방광벽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섯째,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강력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기저질환이 없다면 약물 치료보다 생활 습관 교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63%의 환자가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았으니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밤을 구원해줄 과학적인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마법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시스템을 이용해 뇌와 방광에 휴식 신호를 보내는 생리학적 해법입니다.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 원리는 자율신경계의 전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엑셀레이터와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활동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페달 전환이 뻑뻑해집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신경은 여전히 나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야간 빈뇨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한 스푼 요법은 바로 이 뻑뻑해진 기어 변속을 부드럽게 해주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을 깨우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잠들기 전 소량의 적절한 영양분은 밤새 혈당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해줍니다. 둘째는 부교감 신경의 직접적인 활성화입니다. 특정 식품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페달인 부교감 신경을 꾹 밟아줍니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유도하는 생화학적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광 자극의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내벽이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데 이를 진정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배뇨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대한배뇨학회 자료에서도 방광 자극을 줄이는 식이 요법이 야간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이 3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고 효과를 본 3가지 식품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기호와 건강 상태에 맞춰 딱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천연꿀 한 스푼입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약 5ml 정도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의 황금 비율은 밤새간의 글리코겐을 저장하여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꿀의 트립토판 성분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거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천연, 수면제인 셈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다음에 소개할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꿀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번째 후보는 바나나 반개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2가지 미네랄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천연 이완제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온몸이 뻣뻣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방광 근육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매우 잘 되어 밤늦게 드셔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혈당 지수도 중간 정도라 안정적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샛노랗게 익은 것보다는 끝부분이 살짝 초록색인 바나나가 저항성 전분이 많아 밤사이 혈당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3번째 후보는 아몬드 7알입니다.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한 줌에 하루 필요량의 약 20%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이며 아몬드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포만감을 유지해 새벽 허기를 막아줍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구운 아몬드 그대로를 드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3가지 중 무엇이 가장 끌리십니까? 달콤한 꿀입니까? 부드러운 바나나입니까? 아니면 고소한 아몬드입니까?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적어보십시오. 꿀이요? 바나나요? 아몬드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실천 의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내서 이 3가지를 섞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꿀 바른 바나나에 아몬드 뿌려 드시면 칼로리 폭탄이 되어 소화불량으로 잠을 더 설치게 됩니다. 심플하게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이제 재료를 정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 6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일이 성패를 가릅니다.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너무 이르면 효과가 잠들기 전에 사라지고 너무 늦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눕게 됩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서도 취침 30분 전이 자율신경계 전환이 일어나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꿀 1스푼 바나나 반, 개 아몬드 7알.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을 깨워 역효과가 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물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이나 아몬드를 드시고 목이 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신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고 방광으로 물이 찹니다. 꿀은 침으로 녹여 드시고 바나나와 아몬드는 꼭꼭 씹어침과 함께 삼키셔야 합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도 잠들기 직전의 수분 섭취 제한이 야간 각성을 줄이는 데 결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뻑뻑하더라도 그냥 드십시오. 그것이 약이 되는 과정입니다. 넷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내 노인 수면 패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생체 리듬이 정착되기까지 최소 14일, 즉 2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밤에 드셨는데도 새벽에 깨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몸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일은 믿고 지속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기록입니다. 달력에 오늘 밤 몇 번 깼는지 숫자를 적어두십시오. 기억에만 의존하면 좋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2주일 후의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 뇌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섯째는 예외 상황 체크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데 갑자기 체중이 빠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뱃요시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즉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방광암이나 결석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정해진 한 가지, 재료만 물 없이 2주일 이상 꾸준히 기록하며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진료했던 73세 남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밤에 서너 번씩 깨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던 분입니다. 수면제는 무서워서 못 드시고 그저 조금만 덜 깨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꿀 한 스푼 요법을 처방해 드리고 2주 뒤에 배웠는데 진료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선생님, 아직 한 번은 깨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가 않아요. 다시 잠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죽은 줄 알았다고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신호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집에 굴러다니는 아몬드 식탁 위에 바나나, 찬장 속의 꿀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효과를 배가시켜줄 낮과 저녁의 생활 수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스푼 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의 생활 패턴을 조금만 손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 하나의 행동보다는 저녁 전체의 분위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음식을 늦게 섭취하면 위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야근을 하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움직이면 인접해 있는 방광도 자극을 받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노인 영양 연구에서도 저녁을 8시 이후에 드신 분들이 7시 이전에 드신 분들보다 야간뇨 빈도가 1.3배 높았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밤이 훨씬 조용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십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늘 8시 반쯤 저녁을 드셨는데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주 정도 노력하신 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이후의 음료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우유나 차 한 잔을 잠을 부르는 보약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밤 시간대에는 그 한 잔이 생각보다 큰 자극이 됩니다. 액체가 들어가면 몸은 다시 수분 처리 모드로 전환되고 신장과 방광이 깨어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 섭취를 최소화하십시오.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만 헹구거나 얼음 한 조각을 물고 있는 정도로 끝내셔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마시는 것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가볍게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 자세는 의학적으로 복부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밤 동안 몸이 안정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도 분산되어 요일을 덜 느끼게 됩니다. 국내 재활의학 자료에서도 이 자세가 소화불량과 야간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낮에는 빛을 보고 밤에는 어둠을 보는 것이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챙겨야 할 습관 4가지를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낮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을 결정합니다. 첫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반드시 햇빛을 쬐십시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리셋하는 버튼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햇빛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뇌는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잠들 준비를 하라고 예약 설정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봐야 밤에 멜라토닌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 창가나 베란다라도 나가십시오. 둘째는 수분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오전에 하루 마실 물의 60-70%를 몰아서 드십시오. 낮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면 저녁에 갈증이 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밤 물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벼운 운동과 케겔 운동입니다. 하루 20-30분의 걷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낮에 적당히 에너지를 써야 밤에 뇌가 휴식 모드로 쉽게 전환됩니다. 특히 골반 기저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방광을 받쳐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에 힘을 주었다 빼는 동작을 하루에 3회 한 번에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앉아 계실 때나 텔레비전 보실 때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저녁 6시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몸을 흥분시켜 오히려 잠을 쫓아내니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낮잠의 제한입니다. 낮잠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2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 밤잠을 빼앗아가고 깨어났을 때 더 피곤한 수면, 관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의자에 기대어 잠깐 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호르몬 변화와 방광, 과민화 때문이며 이는 심장과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둘째, 잠들기 전 한 스푼 습관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꿀, 바나나, 아몬드 중 4개 맞는 하나를 골라 잠들기 30분 전 물 없이 드시고 최소 2주일 이상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이것은 뇌에 보내는 안전한 휴식 신호입니다. 셋째, 저녁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고 물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끊고 잠들 때는 왼쪽으로 누워 주무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밤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덜 깨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 전체가 건강한 쪽으로 선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작 내 몸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밤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더 강한 자극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돌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기적처럼 좋아지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급격한 통증이나 혈뇨 등 이상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밤잠 설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실천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개운해질 수 있도록 과장 없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디 오늘은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